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화웨이 반도체 독립 프로젝트 시작, 과연 성공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끝까지 화웨이의 목줄을 쥐었던 트럼프 행정부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1월 15일 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가 5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인텔 등 미국 반도체 회사 여러 곳에 화웨이에 대한 수출 면허를 취소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인텔입니다. 인텔이 이렇게 취소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CPU 공급이 안 되죠. CPU 공급이 일단은 안 돼요. 이게 개인용 CPU인데요. 기업용은 아니고요. 기업용은 이미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용 CPU인데, 이렇게 되면 노트북 시장이 화웨이가 진출하려고 하는 게 어려워지죠. 그리고 하나가 가능한 게 있죠. AMD 쪽에서는 받아서 지금 노트북 시장으로 뛰어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공개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AMD 노트북은 가능하지만 인텔 노트북은 어려워진다. 실제로도 인텔 노트북을 더 성능이 좋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AMD 노트북은 아무래도 인기가 더 적거든요. 이렇게 되면 좀 절름발이가 돼버립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이는 화웨이 3차 제재 이후에 노트북 분야로 성장을 하려던 화웨이에 큰 충격을 주는 것이죠. 이후 중국 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화웨이 문제에 대해서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중국과 화웨이를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지금 인텔 그리고 퀄컴이죠. 퀄컴하고요. 퀄컴하고 지금 5G 쪽에서 열어달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쪽에서 말을 했던 게 구글이죠. 구글하고 열어주면 우리가 여기 구글이 중국 내에서 일할 수 있고 잘링스나 이런 여러가지 미국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서로 교환하자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내용을 조금 제가 나중에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정리해서 전해드릴 건데, 이렇게 바꾸려고 딜을 중국에서 했어요. 중국에서 했는데 거절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게 어려워졌죠. 그리고 지금 현재 캐나다에 억류 중인 멍한조 부회장, 이게 화웨이 회장의 딸이죠. 멍한조 부회장의 석방은 몰라도 화웨이 제재 자체는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되었던 것이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유산이에요.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이것이 중국이 굉장히 안 좋은 나라다라는 인식을 정말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열어준 거죠.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단순히 이것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막대한 보조금, 그리고 해킹, 산업 스파이를 통해서 자국 기업을 키워온 중국식 신중상주의에 대한 미국 내 반감이 초당적이라는 거죠.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사인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과 화웨이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그들은 믿지 말아야 할 나라인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알려준 겁니다. 제가 미국에 친구가 있는데요. 미국 친구인데 그 미국 친구한테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되기 전에 그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냐? 그때 말할 때 바이든이 돼야 되고 되어야만 중국이 열려서 자기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 사람이 중개무역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됨으로써 미국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가 너를 또 도와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쨌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는 정치를 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특성상 이것은 전혀 안 되죠. 화웨이 제재가 계속해야 되고 중국의 제재는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지금 보인다라는 게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언제를 지금 보고 있냐면 2년 후에 어떤 선거가 있냐면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중간선거에서
지금 상하원이 다 뽑혀요. 절반이 이번 그 대통령 선거하면서 상하원이 절반이 갈렸죠. 그리고 2년 후에 상하원 의원이 또 뽑히면서 절반이 갈립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에 지금 느낌이 와요. 항상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때도 민주당이 쓸 것이냐 라는 거죠. 지금 현재 하원 의원은 뽑을 때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사실상 졌다라는 소리가 많이 들렸었거든요. 이것이 만약 2년 후까지 이 분위기가 계속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원에서는 오히려 공화당 쪽이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능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가 공화당을 떠나서 신당을 지금 만들지 않는다고 지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공화당 안에서 계속 일을 할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그때까지 영향력이 계속 갈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세력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세력 싸움을 하고 있고 지금 탄핵 정국에 들어갔죠. 전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탄핵 정국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시키는 지금 기폭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제재 못합니다.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할 거예요.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를 줬고 정리 작업을 시작했던 화웨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화웨이는 이미 기대를 접었어요. 그래서 정리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죠. 작년 11월 달에 중저가 브랜드인 아너를 11월 달이라면 어떻게 돼요?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도 중저가 브랜드인 아너를 판매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내 30여 개 아너 판매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판매를 했다 할지라도 어디에 판매했냐? 선전정부에다 판매했어요. 선전정부에 지금 판매를 한 거로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제재 회피용이라는 그리고 꼼수 매각이라는 시각도 없진 않지만 이번 매각으로 인해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1, 2위를 경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번 달에 발표가 나왔는데 6위, 스마트폰 업체로 6위에 기록됐다라고 지금 나왔어요. 이것도 제가 정리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망설여온 반도체 제조에 직접 뛰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데요. 반도체 제조. 지금 이 반도체 제조가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반도체 굴기랑 연결이 됩니다. 굴기 2025. 지금 굴기 2025의 대표적인 회사가 SMIC, 그리고 칭화유니그룹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칭화유니그룹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거의 망가진 상태예요. 제가 부도가 거의 2번, 3번 계속 나고 있어서 이것도 정리를 해서 또 알려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양쯔 메모리가 지금 칭화유니의 자회사잖아요. 그런데 칭화유니가 이렇게 힘들어지면서 자회사인 양쯔 메모리에 자금을 충분히 내줄 수 있느냐? 아니면 팹리스 업체인 유니SOC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금을 지원을 해서 팹리스를 더 키울 수 있느냐? 팹리스 업체인 유니SOC와 같은 경우는 지금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과 양대 축을 이루는 팹리스 업체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충분히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AP를 제작을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개발이 어려워지자 지금 오포로 지금 인원들이 다 이동한 상태예요. 그것도 다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반도체 제조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화웨이입니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제조는 거의 폭망 수준이죠. SMIC라는 세계 5대 파운드리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부족 사태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원인이 되고 있죠. 이 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 제재 때문입니다. 지금 화웨이 3차 제재 이후에 SMIC도 상무부에서 화웨이 3차 제재에 준하는 제재를 가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여담으로 하나 더 알려드려야 될 것은 샤오미 있죠. 샤오미가 지금 유럽에서 깃발을 날리고 있어요. 유럽에서 깃발을 날리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깃발을 날리고 있는 샤오미예요. 이 회사가 화웨이의 빈자리를 뛰어들었거든요. 뛰어들면서 거의 흡수를 다 해버렸습니다. 거의 흡수를 다 하고 오포, 비보 일부분을 받고 거의 대부분 샤오미가 받았는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부의 시간이 남은 이틀 전에 샤오미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샤오미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행정법원에 소장을 내버렸습니다. 소장 낸 것도 제가 정리를 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화웨이 3차 제재 이후에 SMIC도 화웨이 3차 제재에 준하는 제재를 받았다. 그리고 지금 샤오미도 제재가 임박 중이다. 행정명령을 사인한 다음에 보통 45일이 지난 다음 45일이요? 거의 45일이 지난 다음에 이게 아무 의의가 없으면 행정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째깍째깍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지금 1월 10일 날 전이니까 1월 8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 한 중순 정도에 샤오미의 이러한 행정명령의 실효가, 이게 발동이 될 텐데, 발동이 됐을 때 샤오미는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그래서 SMIC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SMIC가 지금 중국 내 자동차 업계 그리고 스마트폰에 엄청난 타격을 줬습니다. 지금 SMIC의 제재 때문에 SMIC가 물건을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중국 내 자동차 업계 그리고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화웨이가 나서게 됩니다. 화웨이의 창업주인 런정페이 회장은 그동안 우리는 필요한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었지만 반도체 제조는 안 한다, 할 수도 없다 라고 계속적으로 공언해왔죠. 그리고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퀄컴의 물건을 받아쓰겠다, 그렇게까지 말했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의 전방위 제재로 미국 업체는 물론 한국, 대만 업체들로부터도 반도체 공급을 못 받게 되자 결국 직접 제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화웨이를 필두로 해서 중국 반도체 연합군 군성. 일본의 니케이 신문이 1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화웨이는 지난 1년 반 동안 중국 내 20개 반도체 업계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보면 1월 15일 보도고요. 1년 반 정도, 이때가 어느 때냐? 지금 보시면 2019년도 이렇게 되면 6월달이 되겠죠? 6월달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화웨이 1차 제재가 나옵니다. 화웨이 1차 제재요. 1차 제재 때, 1차 제재 후에 중국 내 20개 반도체 업계에 지분을 확보했다. 제가 항상 얘기를 드렸던 게 뭐냐면,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예요.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면 이것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것이 왜 벌어졌는지 우리가 분석을 해내야 될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1월 15일 보도예요. 1월 15일 보도에 1년 반 동안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2019년도 6월달이라는 게 추정이 가능하고요. 2019년도 6월달 정도에 화웨이 1차 제재가 일어난 이후에 중국 내 반도체 20개 업체의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이 회사들의 면면을 일단 보겠습니다. 면면이 어떻게 되냐면 웨이퍼 절삭기계 제조업체, 아날로그 반도체 제조업체,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업체, 검사 장비 업체. 다 우리가 기업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에요. 아날로그 반도체 제조업체, 당연하죠. 패키징 업체는 반도체에 마무리를 해주는 거고, 검사 업체는 이게 잘 됐냐 안 됐느냐 검사를 해주는 업체예요. 그러면 이 전체 업체를 하나로 아우르면 반도체 제조 공정이 돼버린 거죠. 이들이
확보한 지분의 규모는 3%에서 10% 선. 이렇게 되면 거의 2대나 3대 주주로 지금 올라서게 된다라는 거죠. 즉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회사들을 모아서 화웨이가 이끄는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즉 화웨이를 필두로 해서 중국 반도체 연합군이 형성이 된 것이죠. 앞서 작년 8월 달에 화웨이 소비자 부분 위청둥 사장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반도체 제조 분야에 우리가 진출하겠다 라고 하면서 의사를 공식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반도체 만들겠다. 국내에서는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해외 쪽으로 말하면서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보세요. 이게 8월 달이에요. 8월 달은 어느 때예요? 3차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 때입니다. 이때는 3차 제재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직후예요. 그리고 9월 달에 9월 15일이죠. 9월 15일 날 행정명령이 집행이 되죠. 집행이 되면서 미국 반도체나 아니면 기계로 만들어진 반도체면 수출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이 행정명 서명 직후에 지금 화웨이의 사세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들은 다시 생각을 하게 되죠. 반도체 제조에 우리가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위청둥 사장은 이렇게 말했죠. 한 포럼에서 화웨이는 반도체 분야에서 전방위로 뿌리를 내리고 있고 물리화학과 재료학 기초연구와 정밀 제조 분야에서 돌파를 이뤄낼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계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수준인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있으니 이제 제조 분야로 가겠다라는 거죠. 하이실리콘은 대표적인 팹리스 업체이죠. 팹이라는 것은 팩토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장이 없는 업체이니 이제는 제조 분야, 말하자면 파운드리 쪽으로 우리가 이동하겠다. 그래서 팹리스와 파운드리가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인텔과 같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퀄컴의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받기 위해서 하이실리콘을 통한 어플리케이션을 공급받을 계획이 없다고 중단을 선언을 하면서도 결국은 뒤로는 호박씨를 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작년 8월 달에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올라온 화웨이 반도체 제조 진출에 관한 글입니다. 화웨이가 국내 협력업체들과 함께 연내 45나노급 생산 라인을 구축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45나노 정도 되면 어디 정도 돼요? 전력 반도체 아니면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위의 그림처럼 작년 8월 중순에 화웨이가 연내 45나노급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향후 합작을 통해서 28나노죠.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28나노 생산 라인을 만들 것이라는 글이 중국 웨이보에 올랐습니다. 28나노 정도면 어떤 게 나와요? 통신장비 업체가 나오죠. 통신장비 28나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이름, 특히 통신장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화웨이의 통신장비가 지금 부족하잖아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탑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언급한 탑산이라는 것은 국공내전, 그때 당시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이 있었거든요. 거의 공산당이 쓸려버릴 입장이 있었어요. 국공 당시 내전에 1948년 공산당 동북야전군이 병력 2배나 많은 국민당군을 물리친 랴오닝성 진저우 탑산 전투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죠. 즉 다시 말하면 2배나 많은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니케이 신문은 화웨이가 작년 하반기 선전 본사의 연구 목적으로 소규모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 말하자면 연구단지를 구축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인재. 생산단지, 연구단지 만들면 뭐예요? 인재가 없으면 끝이죠. 지금 화웨이가 가장 신경을 쓰는 것 역시 인재라는 것입니다. 런정페이 회장 그리고 위청둥 회장은 요즘 상하이의 자오퉁대 그리고 난징대
이렇게 중국 내 공학 분야에서 유명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반도체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난징의 동난대와 같은 경우는 중국의 첫 반도체 전문대학으로 설립한다라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화웨이와 산학협동으로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거죠. 동난대가 지금 화웨이가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주는 대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대학의 이름은 난징 직접 회로 대학이라고 지금 불리지만 중국 내에서는 화웨이 반도체 대학이라고 지금 불릴 정도예요.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궁금한 점, 과연 성공할까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이게 성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전문가들의 입장도 별로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즉 화웨이가 반도체 독립의 깃발을 지금 올렸지만 세계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기만 하죠. 세계 첨단 수준에 지금 10년 이상 뒤처진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화웨이가 언급한 45나노급은 인텔의 2006년도 수준이라는 거죠. 즉 한 14년 정도 지금 늦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45나노급은 좀 괜찮았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부피 부담이 없는, 보세요, 전력용 반도체, 이것을 만들 때는 이 생산 라인을 씁니다. 그리고 전력용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외부로 빼기도 하고 중간에 공간도 많기도 하고 굳이 작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작게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력용 반도체, 그리고 또 통신장비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다는 거죠. 자동차 반도체도 부피가 좀 작아야 되지만 아주 작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30나노급대로 이렇게 보통 만들고, 뭐 24나노, 요즘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부분, 인포테인먼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시보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이 반도체 크기가 좀 작아지지만 굳이 이렇게 작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스마트폰 반도체를 이렇게 만약 만들게 된다면 부피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같은 경우는 초창기 수준, 무전기 수준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저도 기억하고 있지만 SK텔레콤이 한국에 모토로라로 처음에 핸드폰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꼭 무전기 같이 생겼었거든요. 무전기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거의 지금 현재 무전기처럼 부피가 두껍고 커진다라는 거죠. 지금 반도체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 머리카락 수준의 수만 분의 1, 이게 1나놀인데요. 이 수만 분의 1 크기의 회로로 지금 민화해서 만들죠. 웨이퍼를 가공하고 그리고 회로를 인화하고, 이게 노광 과정이고, 칩을 잘라내고, 이게 시각 과정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능을 확인하는 데 과정까지 굉장히 높은 정밀도가 필요해요. 시각 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불화수소를 쓸 정도로 굉장히 초고밀도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불화수소가 작년에 1년 반 전에 일본이 수출을 허가를 안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었죠.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나라가 극복을 하고 계속 넘어왔던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보고 있죠. 그만큼 이 하나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게 높은 정밀성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하고, 이러한 공정이 한두 개가 아닌 2000개에 가까운 공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제조 장비 가격도 천문학적이죠. 특히 노광 장비의 EUV 공정 작업은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의 가격이죠. 반도체는 대부분 자금, 그러니까 자금이 많은 나라들이 이겨요. 그래서 대규모 자금도 들어가고 최첨단 기술도 들어가고 최고급 인재도 필요하고, 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중국 입장으로 한번 볼게요. 중국 입장으로는 대규모 자금 가능합니다. 이게 오케이. 최첨단 기술 훔쳐오죠. 이것까지도 오케이. 중국 입장으로는 어떻게든지 길을 쓰고 하니까. 그리고 최고급 인재, 이것도 돈 주고 사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이건 일부 오케이. 100%는 안 돼요. 거의 미국에서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잘라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자, 보세요. 이렇게 이런 삼박자들이 전부 다 맞아야 되는데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고위층 출신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중국이 따라잡은 디스플레이 분야와는 비교 대상이 아닐 정도로 복잡하다. 그리고 고도의 노하우도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디스플레이처럼 돈 쏟아부어 생산 라인 깔고 이런 것들이 한국이나 대만 기술자를 그리고 인재를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따라잡기도 힘들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따라잡을 때 한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은 그만큼 더 벌어진다라는 거죠. 중국이 10년 전부터 반도체 제조 2025의 계획을 세우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하는데도 못 따라오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삼박자 맞아야 되고. 중국은 한 해에 3천억 달러 전후의 반도체를 지금 수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자금률 70%까지 지금 올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거의 폭망했습니다. 2019년도 기준을 보면 자금률이 지금 16%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어요. 게다가 미국은 자국 반도체 기술 사용은 물론 글로벌 제조장비 업체의 대중 수출까지 맡고 있죠. 그 대표적인 일은 그 ASML의 그 EUV 노광 장비가 SMIC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를 생각하면 화웨이의 앞길은 잘 될까? 지금 트럼프 정부의 그 유산이 계속 이어지기만 한다면 암담하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화웨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화웨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인 디플로맷에서 2020년 9월 25일자 내용을 보면 풍부한 인재, 그리고 막강한 자금력,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여기에 글로벌 네트워크까지 갖춘 중국이 명운을 걸고 달려든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라고 지금 했어요. 그래서 인재도 그렇고 자금력도 그렇고 전폭적인 지원까지 맹폭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웨이와 같은 경우는 1990년대에 원래는 짝퉁 유선 전화기를 만들었던 회사예요. 그리고 홍콩에서 전화 교환기를 수입했던 판매했던 화웨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세계 통신 장비 업체 1위, 그리고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삼성과 거의 비등하게 나아가는 1위가 될 뻔한 기업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화웨이가 서방 국가, 특히 미국 대신에 러시아 쪽에 지금 보시면 영국에도 그렇고요. 영국에 그 지금 연구소가 있어요. 이탈리아에도 연구소가 있어요. 이 연구소들을 쓰는 게 아니라 러시아 쪽에 연구개발센터를 세워서 반도체 기술 확보에 나섰다라는 지금 소문도 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중국은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 반도체 굴기 2025는 시도했지만 거의 실패. 이제 화웨이를 통해서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들의 행보에 촉각을 내세우는 것도 화웨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화웨이를 통해서 지금 대동단결해서 하나의 팀으로 지금 중국 제조 2025, 특히 반도체 굴기 2025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성공할까? 아니면 성공하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화웨이라면 가능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화웨이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오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껏 화웨이가 성장했을 때까지 미국은 화웨이에 대해서 견제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화웨이의 제재, 특히 ZTE부터 시작해서 ZT, 화웨이, 그리고 이번엔 샤오미,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 BBK 그룹이 될 거예요. 오포, 비보, 리얼미를 가지고 있는 BBK 그룹이 될 건데 이게 만약 바이든 정부가 풀어주게 된다면 그때
그때는 쫓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완전히 깔아뭉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진행이 어떤 상황으로 가는지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알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